앞에 큰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런 테마는 끊임없이 갈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조금 더 리오프닝 관련돼서 하나투어, 지네어 이런 것도 저는 좋게 보고 있다. 자, 위원님 모시고 2022년 네.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했으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네. 좀 유망하게 보고 계신 섹터들 네. 좀 어디라고 보고 계신가요? 유망하게 보는 섹터요. 네.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 섹터는 거겠죠. 네. 뭐 이제는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비롯해서 네. 관련 부품주들, 또 음. 한국의 컨텐츠가 한국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글로벌리 나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비즈니스의 멀티 캐파가 높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성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네. 저는 금리 인상기에도 성장주에 대한 매력도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고 네. 보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큰 구조적인 변화에 투자하시는 분들 말고 네. 그래도 나는 어떠한 시계를 좀 짧게 갖고 가져가자라는 것은 오히려 저는 리오프닝, 리오프닝도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물론 시차가 있죠. 뭐 여행, 카지노 쭉쭉 시작해서 어디가 먼저 갈까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런 거 말고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주 중에서 네.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좀 된 산업들이 있죠. 어디죠? 네, 뭐 여행주도 그렇죠. 뭐 그런 굵직굵직한 여행주들 좀 괜찮게 봅니다. 우리나라 여행주라고 하면 뭐 하나투어,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투어. 네, 근데 뭐 1등 기업은 하나투어 네. 뭐 그런 거고 LCC 같은 경우는 뭐 자금단에 좀 부담이 있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다시 한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LCC 중에서도 좀 큰 기업을 모기업으로 갖고 있는 것들 뭐 좀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뭐 지니어 이런 거 좋게 보죠.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많이 빠지지 않았나요? 네, 많이 빠졌죠. 몇 개월 사이에. 네, 9만 얼마 가다가 지금 한 7만 원 초반대까지 왔을걸요. 네. 네, 그래도 1년 전에 3만 원대에 비하면 뭐 해피한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나쁘지 않은. 네, 저는 리오프닝주 가면 뭐 연고점 트라이 할 수 있는 네. 이전에 52주 신고가를 트라이 할 수 있는 그런 리오프닝주에서도 상당 부분 좋게 보는데 왜 좋게 보냐? 구조조정이 됐다. 그래서 하나는 시간 싸움이고 하나는 이미 악재는 떨쳐버렸기 때문에 네. 결국 그간에 망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가장 큰 분수령인데 네. 제가 볼 때는 1등 기업을 망할 가능성은 극히 적다. 네, 그런 의미로 리오프닝주 좋게 보는 거죠. 꼭 담아야 하는 뭐 유망 네. 뭐 종목 같은 거. 네, 글쎄요. 제가 종목 얘기하면 아마 다 끝일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은 제가 리오프닝 관련해서 좀 네. 말씀드린 거고 네. 그 외에 뭐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국경제 1시부터 2시 반 사이에 나이 투자라는 장중 방송에 앵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수많은 종목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얘기들도 듣고요. 네. 그래서 되게 중립성을 좀 지켜야 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앞에 큰자 2차 전지라든지 메타버스, NFT 이런 테마는 끊임없이 갈 것 같고요. 근데 어떤 종목이냐라고 하면 조금 더 리오프닝 관련돼서 하나투어, 뭐 지네어 이런 것도 저는 좋게 보고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종목 얘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원님이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네. 요즘 주목하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좀 뭐가 있을까요? G2하고 연결이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중에서 좀 더 산업적인 변화를 집중하고 있어요. 산업? 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차이메리카라고 들어보셨죠? 네. 차이나와 아메리카의 합성어. 네. 예, 우리가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계속해서 중국의 부상의 원인이 뭐냐. 네. 차이메리카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 시스템이 이어지는 한 중국은 G2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고 오히려 미국까지 넘볼 수 있다라는 게 코로나 직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내용입니다. 자, 왼쪽 차트에 보시면 차이메리카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줍니다. 값싸게. 그럼 미국은 그걸 사주면서 달러를 주죠.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 달러를 계속해서 안에 쟁여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안화가 너무 강해져요. 달러가 너무 흔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한테 달러를 주고 뭘 사오냐? 국채를 사옵니다. 네. 그럼 왜 이 짓을 하냐? 미국이 돈 있어야 또 사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 돈 갖고 또 미국은 중국 거를 사고 이게 기축통화를 베이스한 차이메리카의 시스템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중국은 왜 이 짓을 하는가? 네. 중국은 왜 벌어온 달러를 다시 주는가? 네. 다시 줘야지 미국이 사는 것도 맞지만 수출하는 기업, 수입하는 기업이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환율? 네. 환율이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인 게 좋을까요? 약세인 게 좋을까요? 강세인이 좋은 거 아닌가요? 수출하는 기업한테는?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네. 벤더도 있고 해서 중국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은 높고 낮은 것보다는 안정적인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레벨을 유지하는 게 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 짓을 하는지는 나와 있죠. 대외 경제를 활발히 하는 국가가 환율의 안정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한쪽으로 들어오는 이 달러를 또 한번 환수하는 이런 작용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게 저는 깨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외국인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액수입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네. 역시 미국 국채는 전 세계에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미국 국채를 보유하는 액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게요. 차이메이커가 깨졌다는 겁니다. 더 이상 중국은 미국한테 국채를 사면서 돈을 달러 주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볼 때는 미중 무역 분쟁의 발발도 꽤 컸었고요. 네. 또 다른 헤게모니의 싸움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대체 산업들, 대체 자산들이 또 부각되고 있고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이메리카의 체제가 끝났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코로나와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차이메이카는 한쪽에서는 생산했고요. 한쪽에서는 투자를 했습니다. 생산은 한쪽에서는 소비를 했습니다. 한쪽에서 생산했던 것은 중국이고요. 생산하려고 무지막지하게 전 세계에 투자의 인프라를 담당했었고요. 그래서 중국이 움직이면 철강 가격,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지 않았습니까?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소비를 했고요. 네. 저는 이제 이게 바뀐다고 봅니다. 이제는 미국이 소비는 원래 하죠. 그런데 투자를 훨씬 더 경제 모멘텀으로 일으킬 거다. 그런데 미국이 앞으로 투자하면 네. 옛날처럼 굴뚝 사업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친환경 인프라에 투자할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유망하게 봅니까? 네. 저는 친환경 인프라인데 미국 중심의 친환경 인프라에 대해서 하나 기회가 있다. 네.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속에서 미국이 이제는 투자에 열을 올릴 텐데 네. 그 투자를 옛날처럼 에너지, 원유 이런 굴뚝 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인프라를 좀 더 기후 환경에 맞는 곳에 투자할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일단 영역이 좁혀진다라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중국은 뭐 할까? 네. 중국은 이제 내수 부양을 하는 것이죠. 헝다 사태 이후에 리커창 총리가 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지준율 인하 카드를 또 꺼내 들었죠. 저는 근데 지준율 인하 카드가 이 부분은 또 약간 셀 수 있는데 지금의 지준율 인하가 나중에 큰 또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준율을 인하하면 그만큼 유동성이 또 풀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헝다 이슈 때문에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줄을 열어줬는데 이 유동성이 결국에는 중국의 또 생산자 물가를 들어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형국의 유동성을 풀어버리면 다시 꺾어질 것 같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또 다시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상당히 갖고 있어요.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중국은 이제 내수 부양을 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차이메이커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미국이 중국 거를 사주지 않습니다. 네. 어떤 허들을 잣다니면서 사지 않냐면 너네 공해를 일으키는 제품은 안 되고 있잖아. 우리 이제 친환경 아니면 안 사. 그래서 중국한테 상당 부분 옥죄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대비하겠죠. 친환경으로. 하지만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체제 보존을 위해서 내수 부양, 소비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이게 쌍순환 전략이라고 해서 네. 중국 시진핑이 3연임을 할 때 내세웠던 거예요. 내순환과 외순환. 외순환은 외형적인 수출 수입을 잘하겠다. 내순환은 투자, 소비를 확대하겠다. 지금은 이 내순환에 좀 더 포커스가 돼 있는 앞으로 1년을 맞이할 거고요. 여기에 우리가 좀 더 친숙한 공동 부유론이라는 것을 갖고 왔죠. 그래서 결국 핵심적은 뭐냐면 중국이 소비를 확대하려면 환율이 어떻게 해야겠까요? 어떻게 돼야 되죠? 위안화 강세 가능성이 큽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중국의 형태 변화 때문에 네. 위안화가 강세 압력을 중국 정부가 많이 도모할 거다. 그래서 위안화 강세와 결부된 투자 전략도 상당 부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중국이 내수를 부양할 건데 그러면 직접 투자로 중국에 상장돼 있는 내수 소비 기업들 또 상당 부분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글로벌리 투자를 해야 되니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이 이제는 투자를 할 겁니다. 미국발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찾으시죠. 포인트 하나. 네. 또 하나는 중국은 이제 소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내수 점유율이 큰 기업을 찾으시죠. 라고 하는 게 포인트 둘. 포인트 3는 뭐냐면 포스트 차이나를 찾자. 네. 그러니까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의 차이메리카가 깨졌기 때문에 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수많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외로부터 수입을 할 건데 이제는 중국 걸 수입하지 않고 중국의 역할을 다른 국가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대체할 국가가 그렇죠. 그게 포스트 차이나를 찾다는 건데 흔히 우리가 뭐 인도도 떠올리고요. 네. 베트남도 떠올리고 한국도 떠올려요. 네. 근데 포스트 차이나가 WTO에 2000년도에 가입한 이후에 전 세계의 공장을 상당 부분 오랫동안 누렸기 때문에 하루 이틀에 그거를 딱 어떤 국가가 대처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처가 될 거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가 이 표준 경제. 어떤 표준 경제이냐면 ESG가 화두잖아요.
근데 ESG가 사실 바이 데피니션이 뭔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어요.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 이후에 CDMA냐 어떤 게 표준화가 될까? 그거 싸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표준 경쟁에서 누가 가장 위에 있을까? 저는 유럽과 일본의 싸움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유럽의 이 ESG 관련된 기업들, 일본의 ESG 관련된 기업들을 좀 더 찾아보자라는 게 첫 번째 저희가 공부할 포인트. 두 번째는 결국 중국의 이런 제품들의 좀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미국이 소화를 할 건데 그러면 기술 경쟁, 흔히 반도체를 놓고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그럼 21세기 쌀이었던 게 반도체라고 본다면 결국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 우리나라 전자닉스 있겠죠? 상당 부분 각광받을 거다. 다만 TSMC라고는 경쟁은 좀 불가피할 거다라고 보는 거고, 맨 마지막으로는 결국 중국의 이 값싼 노동력을 투입한 값싼 제품에 대한 니즈는 끝없이 있을 거다. 그래서 과연 중국보다 싼 인건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딜까라고 보면 인도라든지 아니면 흔히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런 동남아 지역에 직접 해서 그들 지역의 제조업 국가의 제조업 기업들을 받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아마 순서대로 될지 아니면 거꾸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는 한 국가가 아닐 것이다. 스프레드 아웃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지금부터 공부하면서 보면 중국을 대처한다는 것은 사실 5년, 10년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니까 최근 들어서 쌀열풍 이후에 한국의 단알이 거의 뭐 10배 떴죠. 지금. 그런 것처럼 어떠한 트렌드가 접목되면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은 거기에 또 트렌드화돼서 테마돼서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이런 굵직굵직한 매크로 변화들을 미리 선점하자라는 말씀도 좀 드리는 것이죠. 그건 이제 중국 얘기했으니까 중국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있죠. 중국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지금 이렇게 중국을 대체하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다는 시점에서 비중을 줄여가야 되나요? 저는 중국은 철저히 중국 정부가 내수 부양의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은 내수 기업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중국의 동부 해안 지역의 수출 기업들에 많이 투자를 했었다면 상당 부분 이 포스트 차이나를 찾자라는 부분에서 동력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코스피 보니까 12항까지 보면 딱 5개 섹터, 주요 섹터 나오던데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인데 여기에 관해서 이제 위원님이 좀 한 줄 코멘트 같은 것들 한 번씩 들어본다면 반도체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외국 투자자들, 외국 IB들이 한국을 볼 때 한국 이퀄 삼성, 한국 이퀄 반도체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얘기했던 반도체, 인터넷, 뭐 5G일 수 있고요. 아니면 바이오, 이거는 뭐 고령화의 컨셉이고요. 2차 전지와 자동차는 패션의 바뀜입니다. 근데 전부 보면 우등생들, 한국의 우등생들, 여전히 잘 갈 거냐. 물론 옥석가령이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기업들이 잘 가야지 한국의 주가 지수가 레벨업 되는 거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소팅, 그러니까 어떤 게 더 먼저 갈 거냐, 늦게 갈 거냐를 얘기 드리면 사실 반도체는 되게 교집합에 있는 것 같아요. 생활면에서도 아니면 산업에서도. 그래서 반도체의 전자닉스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수급이 좀 꼬였죠. 이런 주식이잖아요. 좋은 주식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고 당신이 갖고 있고 너도 갖고 있는 게 좋은 주식일까요? 아니면 나만 갖고 있는 게 좋은 주식일까요? 나만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전자는 사실 국민 주식이 될 수 있는 형국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죠. 성장수도 있고. 하지만 얼마나 상승률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수급 쪽이 좀 꼬였다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이오는 사실 블랭크예요. 제 지인들도 바이오 산업에 많이 계세요. 뭐 1상, 2상, 3상 이벤트에 대해서 상당히 고충하는 불확실성이 있고요. 사실 바이오는 그런데 마음 편하게 보면 그런 거죠. 노령화 사회의 바이오는 뭐 가야 될 길이죠. 그렇죠. 가야 될 길이죠.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어요. 언제 가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아니고 저 밑에 세대가 가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투자합니다. 반도체가 사실 데이터를 보고 투자하기는 힘들어요. 소문에 투자하고 아니면 뉴스에 파는 게 또 반도체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반도체는 퍼포먼스보다는 리스크 요인을 좀 더 생각하면서 반도체를 보자라는 역발상적인 제안을 좀 말씀드려요. 그래서 좀 확인된, 좀 덜 먹더라도 반도체는 확인된 데이터를 보고 들어가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 외에 뭐 2차 전지나 자동차는 트렌드입니다. 자동차가 패션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요. 조만간 백밀러가 없어지는 자동차가 나오는 겁니다. 이미 카메라를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백밀러가 없어진다. 그럼 그 자체도 자동차의 이 백밀러 기능을 하는 모듈 쪽에 아니면
뭐 레이더 쪽에 이런 쪽에 기회가 있는 것처럼 자동차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네. 많은 쪽에 산업이 변하니까 다 기회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인터넷, 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네. 한국의 우등선들. 네. 위원님은 이코노미스트니까 네네. 뭔가 이 돈의 흐름을 네. 어떻게 보면 읽는 사람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네. 감히 그렇게 말씀 주시면 너무 좋은데요. 또 돈의 흐름이 네네. 가는 곳에 주식 시장의 흐름이 네. 또 이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네네. 주식 투자자의 관점에서 돈의 흐름을 좀 읽는 방법 네네. 좀 알려주신다면. 좀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돈의 흐름. 그럼 돈은 네. 돈에 발이 되는 게 뭐냐? 음. 돈의 손과 발은 뭐냐? 네. 저는 금리라고 봅니다. 네, 돈은 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네. 그래서 금리의 향방이 결국 돈의 흐름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변화도 돈의 흐름일 수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MZ세대에 또한 ESG에 각광받으면서 ESG 채권이 상당 부분 부각되는 게 돈이 그쪽으로 모인다는 거는 네. 큰 변화의 의미고요. 사실 돈의 발은 금리입니다. 근데 금리의 향방이 어떻게 될까? 네. 금리를 전망하는 것은 각 국가의 펀더멘털 아니면 수급적인 국채 발행량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최근에는 또 인플레이션.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국가 간의 자금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금리의 변화에 따라서 각 기업들이 받아보는 코스트에 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금리에 저는 전망을 갖고 네. 돈의 흐름을 좀 더 말씀드릴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은 금리가 계속해서 오르는 국면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트는 높아지고요. 그러면 코스트가 높아진다고 우리 흔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리 상승기의 듀레이션이 큰 성장주가 안 좋죠. 근데 막상 까보면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그쵸, 디펜드 온 하고 있어요. 네. 어쩔 때는 또 성장주가 좋습니다. 왜냐? 금리가 오를 때는 펀더멘털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어떤 한 부분이 원투원에 대한 접근은 좀 지양하고요. 금리가 높아지는 거는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다. 그러면 일드, 즉 수익률이 코스트보다 높아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퀀트 투자하는 기본이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돈의 흐름은 금리에 따라 갈 겁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자, 그럼 미래를 좀 읽는 힘.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인터넷 시대, 네네. 그다음에 모바일 시대, 네네. 전기차 시대 네. 이런 큰 어떻게 물줄기라고 할까요? 이런 걸 읽은 분들이 저는 또 네. 주식시장에서 큰 돈을 버신 분들이 많이 나왔다 생각하는데 네네. 네. 좀 이런 건 좀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저희 경험담을 말씀드리면 네. 작은 관심과 네. 그 관심의 연성 속성이 있는 확인. 그러니까 호기심이 있어야 돼요. 세상 어떻게 변할까? 그리고 변화의 물결은 항상 긍정적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고 계셔야 되고요. 네. 저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 잘 돼도 잘못돼도. 잘 되면 금상첨화, 잘못되면 그게 아닌 길을 아는 것 자체도 또 자산.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고 네. 다만 그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애티튜드와 호기심. 이게 세상의 변화를 잇는 법이 아닐까? 미래를 조금이라도 우리가 미리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드리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이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투자했다고 또 좀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새로운 자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네. 극히 거부감이 적었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이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돈이 많으신 분인데 네. 제가 이런 고민하니까 김의원 일로 와봐.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얼마나 투자하려고? 인생을 걸 건가? 뭐 자산이 예를 들어서 한 5억 있어? 그럼 5억을 다 투자할 거야? 그런 사람 없어. 아무것도 다 투자 안 할 사람이 꼭 그런 고민하더라. 그냥 5만 원이라도 사. 그 다음에 고민해. 그게 지금 내가 있는 길이야. 거기에 많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새로운 거에 대한 자기의 고집과 네. 아집으로 설득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험을 해보고 하자. 단 늘상 그 기본 철학 아닙니까? 감내할 수 있는 것을 투자하자. 그렇죠. 네.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된 거는 네. 사실 뭐 지금 뭐 이게 좋게 보는 쪽, 나쁘게 보는 쪽이 명확하게 확 분류가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치 투자하는 쪽에서는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안 하는- 나온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이런 암호화폐 자산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분들한테는 맞습니다. 네. 뭔가 조금 이거를 다르게 볼 수 있는 네네. 시선을 있죠. 주는 뭔가 있죠. 멘트 같은 게 있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저도 밸류에이션을 많이 했던 크루들하고 십몇 년 동안 같이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주식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자산을 밸류에이션 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자산이 바뀌었으면 밸류에이션 툴도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하나의 의문점이 물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 수년 내에 빵원이 될 거다. 수년 내에 10억이 될 거다. 그런데 코로나 이전까지만 하더라도요. 비트코인의 존재 의무에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비트코인은 존재하는 것은 이미 커먼센스. 오르고 내리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자리매김하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 부정론자든 긍정론자든. 그러면 지금 밸류에이션의
기존의 틀로 하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암호화폐는 네. 어떤 밸류에이션을 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제가 지금 노벨상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밸류에이션의 기본적인 것은 주식 할인 모형에 다 금리가 깔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금리, 그러니까 좀 더 팁을 드리면 저도 연구 중이에요. 이런 말씀 드릴게요. 금리가 할인 모형에 다 본문에 들어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금리 상승이 코스트로 인지할 수 있는 게 전통 화폐죠. 근데 과연 비트코인도 금리 상승이 코스트로 느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결고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과연 비트코인을 어떤 부분에서 수급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네. 큰 답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어떤 맹목적인 주장을 갖고 있냐면 네. 똑같은 밸류에이션으로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밸류에이션 툴에 대한 좀 팁 조금이라도 생기면 네. 김 작가 TV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네, 제가 뭐 생기면 연락 주세요. 어쨌든 주식시장이 2020년에는 개인 투자자 굉장히 좀 좋은 네. 성과 얻었지만 2021년에는 사실은 뭐 지수가 전과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올해 연초의 시작 대비해서 네, 굉장히 사실 성과가 안 좋으신 분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성공 투자를 하려면 네, 네. 뭐 어떤 걸 좀 준비한다 생각하시고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 뭐 도미머리 빈센트입니다. 네. 김 작가 TV에 뭐 초대해 주셔가지고 되게 기쁜 마음으로 왔고요. 다만 저는 이제 항상 제 경험적인 부분만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을 해서 진실성 있게 말씀드려야지 그게 좀 억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 터지고 나서 네. 주린이 열풍이라는 게 한국 사회를 강타했죠. 네, 맞아요. 지난 2000년도 초반의 물결하고 비슷해요. 바이코리아 물결보다 훨씬 더 많은 강타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많은 크루들과 많은 지인들이 묻지마 투자의 경향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주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어요. 주식을 어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긍정적이었죠. 그렇죠. 근데 해가 바뀌었습니다. 올해 뭐 다들 좋을 것 같았지만 사실 1, 2월 달 좋고요. 계속해서 내리기였어요.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서적들을 보세요. 주변의 정보들을 보세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따라 해보셨죠? 올해 어떠셨나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넥스트 스텝은 뭐냐? 이제는 이 사람의 투자 전략이 이 사람한테 맞았는데 나한테는 안 맞았다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스텝은 여러분들 하나하나에 맞춤한 개인 서비스, 개인 전략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저는 이제 맞춤 전략으로 바뀌는 시대가 왔고요. 네. 맞춤 전략으로 바뀌는 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결국 마이데이터 사업도 한국에서 이제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데이터화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플랫폼 이런 것들의 기회가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그쪽에 큰 뜻을 갖고 전직을 했는데 네. 뭐 이런 투자를 넘어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네. 이제 큰 시대의 흐름이 묻지마 투자해서 돈을 버는 시대에서 좀 알고 투자했는데 나한테는 안 맞는 시대. 그럼 앞으로는 나에게 맞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 그럼 결국에는 그 전략을 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통 분모에 있는 어떤 산업이 뜰까? 저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이 단연 뜬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넘어서서 큰 산업의 변화를 좀 더 보시면서 어쨌든 재테크는 인생이니까요.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테크를 하면서도 그쪽을 좀 포커스를 맞추고 어떻게 보면 또 직장 잡을 또 구하시는 분들도 있다면 내 몸 자체를 글로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기회장에 함께 하는 거. 그렇죠. 스타트업에 좀 많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생겼어요. 저는 사실 이코노미스트라는 업을 엄청 사랑해서 네. 제 첫 직장이 국회 예산처거든요. 전 국회에서 첫 직장을 생활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증권사 넘어와서 한 13년 정도 있으면서 이코노미스트 업이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너무 즐기고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직업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바뀌었기 때문에 전직을 한 건데요. 저는 제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게 생겼어요. 뭐냐면 창업자입니다. 창업의 길로 뛰어들 수 있도록 결국 네. 자기 일을 하자. 울타리 안에서 남의 일을 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하자.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싶고 네. 그러기 위해서 뭐 부모가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양 중에 하나가 저는 감히 제가 해주고 싶은 자산은 창업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리스크는 창업에 실패하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한테 기회를 줘야겠죠. 그래서 면죄부를 한두 번 정도 줄 수 있는 환경. 네, 그게 이제 저의 역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창업자로는 왜 전환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애널리스트의 패션이 리서치센터의 패션이 바뀌는 가운데 과연 나의 이런 컨텐츠가 누구를 위한 컨텐츠인가에 대해서 고민도 좀 시작됐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이코노미스트는 실물 경제를 판단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어떤 얘기를 많이 업에 있을 때 드렸었냐면 우리 크루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경제 전망을 합니다. 흔히 뭐 연간 전망 많이 하죠. 내년에 뭐 상고하저입니다. 상고하저 아니면 상저하고 얘기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이미 잉크도 말리기 전에 다 시장이 반영을 한다죠. 그러면 우리 맨날 얘기하죠. 선반영했으니까.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탈에 따라갈 겁니다. 하지만 점점 제 스스로는 그게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이 멘트가 도움이 되는 멘트인가? 과연 실물 경제나 주식시장이 같이 갈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제가 계속해서 박사과정까지 했었던 이 주류 경제학의 또 하나는 이면에 이 복잡스러운 경제를 풀어제끼는 여러 가지 학문들. 근데 그게 최근에 IT 기술이 발달되면서 좀 더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더 내가 몸담아야지 내가 생각하는 것을 좀 더 현실성 있게 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다양한 생각들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도전을 하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지금 스타트업에 잠깐 이제 계신 거겠죠? 그렇죠. 뭐 잠깐이란 말은 저희 천 대표님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천 대표님 저 오래 있을 겁니다. 네. 드물머리 천정유 대표님 회사에 오래 계실 위원님이 기다리면서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칠까 합니다. 오늘 만난 회원님은 드물머리 빈센트 위원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